자, 그럼 한 주의 첫날 월요일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날 지금 무난하게 시장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다양한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올라가는 이유를 보니까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안도 있고 이제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이어진다.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근데 제가 사실 작년에도 들었거든요. 계속, 네, 분명 맞아요. 작년 3분기에도 4분기부터는 투자가 시작이 된다. 네. 이제는 재개가 된다. 그게 맞아요. 지금 1년을 끌어온 거거든요. 이젠 그렇죠. 진짜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럴지 안 그럴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뉴스가 재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재탕이 되었을 때는 거의 이제 꼭지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요? 아무래도 기대감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또 한 번 이야기 꺼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속된 말로 설거지라는 용어를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한 번 끌어올렸던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리면서 물량을 넘기는 모습을 말하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올해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연말쯤 되면은 또는 하반기쯤 되면 대선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으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던 기업 업종이고요. 그래서 5G 관련 업종들은 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제 방송,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면서 이야기했던 걸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저는 5G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6G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지 5G는 오히려 망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5G라고 하는 그 통신망은 필요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6G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맞는데 컨텐츠의 부재죠. 5G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별로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렸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제는 우리가 5G가 처음 나왔을 때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1초면 됩니다. 2초면 됩니다 했는데 요즘에 누가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나요? 넷플릭스 또는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스트리밍으로 이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G 통신망이 가진 엄청난 초고용량의 전송 데이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쓰나 안 쓰나로 봤을 때 별로 쓸 일이 없어지게 된 거죠. 더군다나 이제 VR과 AR이 되면은 증강현실과 우리 가상현실 이런 쪽에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통신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 전송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VR, AR 안 하잖아요. 그래서 5G가 처음 이렇게 각광받았을 때가 포켓몬 고라고 했던 그 게임이었죠. 2017년에 나왔던 게임인데 그 게임이 나오면서 증강현실의 시대가 도래가 된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급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5G는 망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결국은 5G가 아니라 6G를 준비하겠다라고 벌써부터 이야기 나오는 게 결국은 5G가 아니라 6G가 되었을 때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율주행, 전기차, IoT 우리가 보는 정말 미래 산업들이 6G 시대가 되었을 때 도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G가 지금 이렇게 인프라가 깔리든 안 깔리든 결국은 저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떨어지고 나면 6G 때는 정말로 이제는 각광받는 사업이 될 테니까 그때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들고 있는 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고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저는 조금 고점에 들어가시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 전체의 흐름은요. 오늘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수급도 약간 꼬여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게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순매수로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오전에 좀 팔았다가 나중에 오후에 좀 샀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692억 원의 기관들의 매수세가 보여지지만 외국인들은 매수가 아예 붙질 않습니다. 그렇다가 또 오후에쯤 되면은 이게 또 매수세로 돌아서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매도세로 돌아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라고 하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들은 매도를 진행을 하고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늘려가면서 비중은 전체적인 비중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할 종목과 매수할 종목에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런 수급을 보면서 예상을 해본다면은 지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 많이 올라와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할 만한 종목들을 우리도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조금 사가지고 나중 미래를 보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지수 자체는요, 제 생각에는 위쪽에 버텨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계단식 하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3,2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만한 엄청난 호재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저기를 넘어가기 힘들 것이다. 그 말을 이 아래쪽에서 횡보를 하는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일단 또 악재라던가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파가 점점 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모습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호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때에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게 되는 그 큰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께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금리 인상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테이퍼링 경제가 좋아지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금리 인상 경제가 좋아지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건 금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리스크가 커지면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저에게 이자를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용도 제가 신용이 높으면 당연히 이자를 낮게 받게 되죠. 안전하니까 이자를 좀 덜 받아도 되겠어. 근데 만약에 제 신용이 떨어지게 되면은 야 너는 위험하니까 이자를 좀 많이 받아야 되겠어 라는 개념으로 리스크와 이자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요.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포장이 되어서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금리를 지금 왜 올리려고 하는데 경제 지표가 좋아야 금리를 올린다, 테이퍼링 한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사실 지금 코로나가 터졌을 때 금리를 올려야 됐던 게 아니라 사실은 내려야 됐던 게 아니라 올려야 됐던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위험해졌죠. 위험해졌으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도태가 되거나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산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큰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는 금리를 내려버리면서 돈을 풀어버린 겁니다. 그 부작용이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과 돈의 가치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산 버블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막아내려고 한다면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상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고 가계부채, 기업부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싸그리 다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금리 올리면 부작용이 정말 심할 것 같은데 경제가 좀 안전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경제 지표를 보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제가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안전해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상황은 위험한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건데 많은 분들께서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앞으로 계속 한다, 테이퍼링도 앞으로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지수는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명심하시고 그러면 금융주 투자하면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닙니다. 금융 지금 돈을 빌려준 걸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돈 못 받게 되면은 하반기, 내년 하반기까지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잠깐 반등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잘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총체적인 전략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만 더 해보신다면은 시장 좀 잘 보이실 거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시장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으십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5G 관련주를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는 워낙 지금 많이 떨어져서 어떨까 싶어서 물어봤더니 여전히 5G 관련주도 조금 보수적으로 의견을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 일정도 체크를 해보죠. 이번 주는 언제 열리나요, 멘토님? 오늘 오후입니다. 네, 오늘 바로 딱 라인 나오죠. 네. 오늘 오후 8시에 제가 또 무료 강연을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 오시게 된다면은 제가 왜 이런 투자 관점을 가졌는지를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하면 항상 대박을 노리시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뭐 수익률 막 1000%, 100%, 200% 올라와야 된다. 뭐 여기서 한 방이 나온다. 한 방 오늘 밤이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투자를 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리스크는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빛만 보고 어둠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인데 그 그림자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투자를 하셨을 때 100명 중에 2명, 1명만이 성공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실패하고 계좌가 다 이렇게 물려서 상처가 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100명 중에 50명 이상이 성공하는 투자를 할 것인지 대신에 100명 중에 50명 이상이 성공을 하니까 수익률이 낮을 수 있겠죠. 근데 100명 중에 1명 성공하면 급등하면서 엄청난 이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감수를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한 투자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 많이 해드릴 거니까 오셔서 조금 생각을 많이 바꿔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오후 8시네요. 오늘 저녁에 들어가셔서 문멘토님의 좋은 이야기, 실질적인 조언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튜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로는 이길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CJ ENM 18,200원에 30%, 18만 2천 원이겠죠. 네, 18만 2천 원에 30%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건 어떨련지요? 고견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24만 원 이제 부근에서 바닥을 딱 찍고 요즘 잘 올라오고 있네요, 멘토니. 네. 지금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요. 일단 차트상으로는 좋아요. 네. 신규 매수하기도 좋고 맞아요. 추가 매수하기도 좋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30%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중 관리를 못하면 추가 매수의 기회도 잘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가를 좀 낮추고 뭔가 효과를 보려면 비중 60%까지 늘려야 돼요. 네. 근데 60%까지 늘리면요, 나머지는 이제 현금이 40%밖에 안 남는 거고, 맞아요. 또는 그 종목을 다른 종목을 샀다, 그 돈을 다른 종목 샀다라고 한다면은 계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가라는 게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려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돈만 더 있으면은 될 것 같은데, 야, 내가 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빚을 내요.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그러다가 계좌가 박살나는 경우가 정말로 많거든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상황에서 비중 관리를 내가 가진 돈 안에서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걸 잘 못하시다 보니까 돈만 많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만 원으로 만 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100억을 갖다 줘도 1억을 못 법니다. 왜요? 버는 방법 자체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이 처음부터 많았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본전까지 올라올까요? CJ ENM은요, 올라오게 되면은 30만 원, 25만 원까지 그냥 훅 열려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5만에 들고 있던가 18만에 들고 있던가 결국은 수익권 도달하는 것은 문제도 아닌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추가 매수 안 해도 수익 날 수 있는 기업이고, 추가 매수를 한다면 더 좋은 기업이겠지만 비중 때문에 안 되겠다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에 하나 본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서 30만 원까지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비중부터 줄이신 다음에 다음 떨어지는 걸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고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그때 하면 되지만,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면 내가 처음부터 비중이 많았으니 그냥 욕심을 버려보자, 남은 비중으로만 수익을 챙기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겐 역시 플립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26,800원에 60%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뭐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기도 한데,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사업도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고 뭔가 성장성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한글과 컴퓨터 우리가 다들 잘 알죠. 우리 맞아요. 한컴 타자 연습 이런 것도 많이 했고 어릴 때, 맞아요. 그죠? 뭐 소나기 내려오는 거 막 베네치아 이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하고 이제는 뭐 한글 97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한글 뭐 2021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위성을 쏘네 만에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볼 때 얘들 지금 소문 퍼뜨리고 있구나. 주가 올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도 충분히 잘 돈을 벌고 있고 충분히 자리를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다른 사업을 통해서 끌어올린다는 것은 지분을 팔고 싶은 게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26만 8천 원, 26,800원 자리가요, 지금 전고점 자리입니다. 2013, 4년에 전고점 찍었던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다시 올라왔고 소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방금 제가 비중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해드렸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기 때문에요. 저는 비중을 본전가 왔을 때 절반 이상을 팔아내서 비중부터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이 자리는 손절 라인을 잘 정해서 대응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평생 물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괜히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손절가를 좀 놓는 것은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건데요. 차트적인 모습으로만 본다면은 지금 최근에 저점 내려갔던 거는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아마 전고점까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수가까지 온다는 이야기고요. 왔을 때 비중을 전량 다 매도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거기서 매도하고 난 다음에 손절가는 역시나 지난 저점 자리인 23,000원대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3,000원이 오면은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 만약에 빠져내려간다, 23,000원 내려간다면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서 본전에서 비중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시간 투자를 한번 해보자. 얘는 제 생각엔 끼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튀어 오를 때 깔끔하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임원석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PSK 42,200원에 15% 역대급 실적의 글로벌 1위 기업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손절 전에는 25%였고요. 38,000원에 10%를 손절을 했고 지금 이제 남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많이 좀 내려왔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역대급 실적의 뭐 세계 글로벌 1위다라고 하면요 이미 당하셨다라는 이야기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영원한 1위는 없고요. 영원한 역대급 실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급 실적 내고 나면 그 다음이 떨어졌을 때 바로 실망 매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대급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끝없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항상 낭떠러지를 마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PSK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네 하면서 올라왔지만 생각보다 하반기가 안 좋거나 내년 상반기가 안 좋다고 생각되면 여기서 실망 매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 건 맞아요. 실적이 좋아진 것도 맞고요. 뭐 매출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장비 업체 뭐 이런 쪽은 삼성전자에서 계속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주가가 막 미친 듯이 다시 또 올라갈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미지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이 더 좋을 거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는 분석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대감 하나로만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 기대감도 차트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추세가 무너지고 쌍봉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여기서 한풀 꺾였구나 그러면은 쉬어간다든지 또는 밑으로 내려가서 약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유가 뭐가 됐던 건지 간에 비싸게 사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역시 손절 라인 정해야 되는데 단기 급락은 단기 급등을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반등 나올 때 저는 본전 정리하시고 다른 기업을 사시는 게 어떨까? 역대급 실적이 나온 기업이 아니라 나올 기업을 사셔야 되고요. 글로벌 1위 기업이 아니라요. 1위가 될 기업을 사셔야 됩니다. 1위로 꾸준히 유지가 되는 기업보다는 50위에서 49위로 올라간 기업들을 사람들은 선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과 기본을 좀 이해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본전 전략 매도 의견 드려보면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유튜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